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중장년 특집으로 산업 카운슬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 카운슬러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맞춰줄 수 있는 직업이죠. 산업 카운슬러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 방법과 취업 전략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상담학 박사 조석재 소장님, 그리고 소통 전문가 김양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상담본부 상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석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원장을 맡고 있는 김양순이라고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 시작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증과 취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산업 카운슬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직업 현장에서 요즘 뭐 스트레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심하잖아요. 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기업이나 그 직장 내에서 제일 큰 것이 좀 기술 혁신 때문에 빠르게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상사와 부하 간의 업무적인 적응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그 직원 상호 간에도 인격적인 차이나 성격적인 차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갈등도 굉장한 스트레스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스트레스가 지금 빨리 좀 풀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산업 카운슬러 같은 경우 보통 근무 형태가 좀 어떻게 되면 실제로 상주를 하는 업무 형태인지 아닌지 그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 산업 카운슬러들 보면 약 한 80% 정도가 그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산업 카운슬러 양성을 시켜서 직장으로 보내면 직장에서는 이제 고충 처리 파트나 사내 상담소를 설치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20% 정도는 이제 직장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을 열기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는 좀 익숙하지 못했던 지금은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산업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많이 인지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산업 카운슬러 자격증 취득 뭐 규모라든지 현황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1988년에 사단법인으로 이제 공익법인 고용노동부 소관의 공익법인으로 이제 출발한 이래 현재까지 전부 3,300명 정도의 산업 카운슬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급은 약 한 330명, 2급은 약 한 3,000명 정도 저희가 양성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가요? 아니면 좀 작은 숫자인가요? 적어요.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좀 약간 작은 29년이 됐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상담자가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회사마다 고충 처리반이나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돼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요. 이걸 진짜 상담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것도 못하면 혹시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담자 입장일 때 어떤 때 내가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직무상의 그 상사와 부하 간 또 동료 간의 그 마음적인 그 심리적인 갈등이 제일 큰 상담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것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다 아시겠지만
그 행동장애나 심리적 장애를 갖고 와서 업무에 능일 뿐만 아니라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또 요즘에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우리의 기업체 내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잡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 장시간 근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가정 생활이 상당히 조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나 네. 또 나아가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시부모와의 그 심지어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보이지 않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느껴왔을 때는 네. 그냥 계시지 말고 네. 우리가 산업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또 저희 협회에 와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네. 네. 철저한 그 사생활의 보호와 더불어서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경우는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부랑 가족 상담까지도 확장이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이혼 사건을 이제 조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거의 80% 정도가 직업 만족도가 놀랍게도 업무보다는 이제 가족의 평안함, 가족의 구조화 이런 것들이 새롭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지금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요, 이거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중장년 여성분들 그러실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 산업 카운슬러 직업,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 카운슬러의 매력은요, 이 활동 분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업 카운슬러의 활동 영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멘탈 헬스 상담. 멘탈 헬스라면 정신건강이죠. 네.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인데요. 우리가 산업 그러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옛날 같으면 굴뚝에 연기 나는 직업으로 택하지만은 네. 요즘에는 모든 게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이상이 근무하는 곳은 모두 다 산업이고 네. 노사가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 모든 분야가 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가 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네.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정사 문제, 직장 문제, 이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갈등 요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멘탈 헬스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네.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멘탈 헬스 상담이 필요하지만 적응을 한 사람들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커리어 개발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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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카운슬러는 커리어 개발 상담, 커리어 상담, 즉 경력 개발 상담도 아울러서 여기에 활동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는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팀으로. 그럼 팀끼리 서로 갈등이 많으면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팀의 갈등을 여러 가지 화합시키는, 소통시키는 네. 역할을 지도하는 인간관계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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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은 어떻게 어떤 되시나요? 매력이 네, 원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덧붙이자면 네. 일반 심리 상담일 경우에는 약간 정신적인 축적이나 이런 행동 장애라고 하는 이제 범위가 좀 좁습니다. 네. 개인 간에. 그러나 이것이 기업으로 확대될 때는 그 엄청난 수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장애를 느끼지 않으면 별로 상담을 안 받거든요. 네. 그런데 산업 카운슬러 같은 경우는 예. 조그만 그 마음의 고충이 있어도 네. 찾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 상담이 아주 적합하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그 인간관계 개선에는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다양한 매력들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이제 네. 직업을 네. 갖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또 조직 생활 한번 안 해보신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산업 카운슬러 직업 어떤 부분이 중장년 여성분들한테 적합한지 또 네. 괜찮은지 꼭 집어서 좀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보통의 상담 또는 네. 뭐 카운슬러라고 하면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중에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루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네. 어떤 것보다도 그 섬세한
또 감성적인 이런 면이 필요합니다. 네. 당연히 이건 여성이 남성보다 탁월하다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소장님은 약간 좀 다른 여성분들보다는 좀 떨어지시나요? 네, 뭐 일단은 뭐 평균적으로 보면 떨어진다 볼 수 있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보완을 했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을 배려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 이입, 우리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여성분들 특히나 왜 중년이냐면 이제 아이를 키워놓고 이제 세상 경험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자식을 양육하면서 또 넓게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가장 넓을 때가 중년이라고 생각되고 또 건강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거든요.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좀 여기에 활동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새로운 직업 창출이 되고 또 기업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도움을 받는 정말 두 가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년 여성이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오해가 있을까요? 제일 큰 부분이 역시 산업 카운슬러하고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심리 상담이나 산업 카운슬러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난 일반 심리 상담했으니까 당연히 카운슬러 할 수 있겠지. 사실 내부에 들어가면 일반 심리 상담은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의 심리 장애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짧은 시간에 그 이윤 추구라고 하는 급박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종류와 처방 방법은 같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 경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이 조직 문화가 독특합니다. 관료 조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심리적인 접근만으로 한다면 상당히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자격증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일과 가정의 양립시대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과 가정의 양립시대는 수레바퀴의 두 축과 똑같습니다. 양옆에 수레바퀴의 축. 수레바퀴의 축에서 한쪽이 기울어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문제가 직장으로 들어오고 직장의 문제가 또 가정으로 넘어가고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장년의 여성들이 훨씬 더 이 산업 카운슬러의 매력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아마 전문직은 산업 카운슬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로 아까 이제 매력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원장님은 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냐라면은 우리가 그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뭐 심리 상담사, 상담 심리사, 가정 상담사 이렇게 있는데 산업이 앞에 붙다 보니까 여기 좀 틀리지 않느냐, 산업은 조금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도 혹시 안 들어가 본다든지 전업주부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산업 카운슬러 이러면은 이게 좀 내하고는 안 맞지 않는가.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이 붙음으로써 오해뿐이지 카운슬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은 전반적으로 포괄입니다. 그러나 개인 상담은 한계가 있어요. 그 개인만 상담할 수 있지만 일하는 사람 전체를 상담한다는 것은 산업 카운슬러만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녀가 돌아왔다 중장년 특집 산업 카운슬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자격증 수업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산업 카운슬러 자격증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 오늘 수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산업 카운슬러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 대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실업 상태에서 구직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직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로자들이 고충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카운슬러들이
그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해준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누군가는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다고도 하고 누구는 기계와 사람이 서로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더 산업 카운슬러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4차 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앞으로 산업 카운슬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유망한 직종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터. 무한 경쟁의 시대.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견디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요. 수강생 모두가 미래의 훌륭한 산업 카운슬러로서 직장인들의 고충을 상담으로 해결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뒤돌아보면 이제 카운슬러라는 그 직업 자체는 이제 상담을 할 때 말을 좀 많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격려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속에서 잘 긍정적으로 자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산업 카운슬러 직업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격증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산업 카운슬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산업 카운슬러 자격은 네.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이나 기업 조직에 대한 이해와 네.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겸해서 업무를 하는 그런 자격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 내에서의 갈등, 인간관계 부조화, 또 스트레스, 그다음에 직장 부적응 이런 들에 대해서 성대하게 접근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내면의 그 고충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심리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주부로 계시던 중장년층이라면 정말 이거 취득하고 싶은데 내가 기업 생활 안 해봤다면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별도의 이 응시 자격 네. 혹시 있나요? 그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응시 자격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예. 2급 자격과 1급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럼 2급 자격인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한 사람은 누구든지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2급에서는요. 그런데 1급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2급의 자격을 취득해서 합격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1급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거기에 관련된 경력을 쌓다든지 그 다음에 석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해당 기업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2급을 출발할 때는 그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대학교 졸업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잠깐, 그러면 이 대학이라는 게 뭐 전문 대학 이상인가요? 아니면 뭐 4년제 이상인가? 혹시 지금 4년제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학력이 없는 사람은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장 경력이 충분한 사람은 그분이 고등학교를 나왔던 또 전문 대학을 나왔던 관계없이 일정한 경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분도 면접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입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일반 상담은 거의 90%가 여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놀랍게도 산업 카운슬러는
60대 40점으로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꽤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네요. 예, 최근에 와서 많이 여성들이 좀 증가된 수치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거의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더 여성들에게 정말 유망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기업 문화나 이런 점에서 남성들이 좀 많았겠지만 지금 중장년 여성들은 대부분 다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시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오히려 또 조직에서 활동을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 이 연령대는 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소장님? 대충 한 뭐 중년이라면 요즘은 많이들 의식이나 건강들이 좋아져 가지고요. 이렇게 옛날에 중년 30, 40대였지만 이제는 30대에서 그 60대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어떤 분은 70대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아주 날로 이렇게 그 100세 시대에는 이 중년이라는 구분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퍼센테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았을 건데 그래도 좀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다라고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연소와 최고령 합격자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까지 살펴보니까요. 최연소 합격자는 28세 정도 됐습니다. 28세. 그리고 최고령자는 75세. 75세. 네네. 굉장히 높은. 은퇴 이후에 이제 이렇게 또 제2의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학교에도 산업 카운슬러와 관련된 학과가 있나요? 현재 4년제 대학에서는 산업 관련 카운셀러 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련 학과를 찾아본다면 산업심리학과는 있습니다. 산업심리학과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뭐 산업심리학과하고 일반심리학과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죠. 네, 하시는 분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 다양한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뭐 임상심리사, 교사,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직장에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경력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많은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소장님 그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이 시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대략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현재 그 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협회에서는 그 1급 자격 양성 과정과 2급 자격 양성 과정을 이렇게 두 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교육 기간은 1급, 2급 똑같이 6개월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따로 심화 과정을 운영을 1급 같은 경우에 이제 운영을 해서 좀 더 보충적인 그 실기 체험 활동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면 또 소논문 등을 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순수 교육 과정은 이제 6개월에서 그 보수 교육 합치면 한 9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1급의 경우에는 6개월에 180만 원, 2급은 6개월에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교육비로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워크숍도 합니다. 워크숍, 그 다음에 논문 자격심사비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1급 취득자와 2급 취득자가 현장에서 직무가 좀 다른가요? 그렇죠. 2급의 취득자 중에서 90%가 재직자입니다. 재직자가 90%고 약 한 20%가 그중에 20%가 취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내 고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있어서 기업에서는 2급을 주로 양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재직자들이 수강을 하고 이제 1급에서는 또는 2급에서 일부가 일단 내가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 전문직을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한 20% 정도가 2급을 따서 1급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급은 전문직이니까 고충 처리해서 처리하지 못한, 사내 고충 처리해서 처리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전문 상담가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급을 찾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근데 2급보다 이제 1급이 조금 더 전문화된 그렇죠. 등급이다.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게 네,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장에는 한 몇 명 정도가 배치돼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가요? 뭐 기업 규모당 규모 이론에 다 틀리지겠지만 몇 명 이상일 때 몇 명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은 이제 고충 처리 위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3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충 처리 위원을 두도록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고충 처리 위원실까지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이 2008년부터 정확하면 2007년부터가 되겠습니다만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제도화 된 것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매년 이제 증가를 하다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근로복지 기본법이 탄생이 돼서 일단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분야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18일 날짜로는 그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근로복지 기본법을 일단 발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 이상은 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엄청난 그 일자리 창출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100명 이상이 된다면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간 중심과 인간 존중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라면은 상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은 정말로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급을 중심으로 해서 자격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소장님, 2급 필기시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급에는 기본적으로 상담 이론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 상담 이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저희가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현실요법, 그리고 교류 분석, 또 게슈탈트 상담, 또 인지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면서 시험을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일 부분이 뭐냐면 산업 카운슬링의 기초론이라든지 조직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산업이니까요. 그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산업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많이 거기에 과목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급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이 상담 이론의 좀 이름이 좀 독특해서 그런지 이 게슈탈트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게슈탈트 상담이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였거나 미래에 얽매였습니다. 이것을 현재 갖고 지금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걸 인식하는 그런 그 상담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아를 분석하는 겁니다. PAC라고 해서 내가 부모의 자아를 갖고 있는지, 어른의 자아를 갖고 있는지, 어린아이의 자아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누구 간섭하기를 좋아하면 부모님 자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에도 테이크하면 약간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어른 자아인 것이죠. 그리고 너무 이제 뭐 공주병이다 왕자병 너무 어린애처럼 이렇게 구는 그런 사람들은 어린애 자아를 갖고 있죠. 이런 그 성격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소해서 그런지 약간 어려워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전문 과정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좀 굉장히 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한 용어들인데 일단 필기는 어쨌든 뭐 공부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2급에 관련된 실기시험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어떻게 좀 보게 되나요? 저희가 실기라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문답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생각본이라고 하는 거. 인생각본이요? 인생각본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한 번도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내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이것을 타임라인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럼 과거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불행했던 때가 언제인지, 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존재가 있는지, 또 그 외에 어떤 그 살아오면서 인생의 미해결 과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작성을 해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는데 정말로 정말 행복했다면 그 표정이라든가 눈동자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꿈에 대한 얘기인지 실제인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본인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체험하게끔 하는 그 능력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필기 과목에 관련한 능력을 실기 시험을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인생각본에 대해서 충실히 저희가 몸 반응이나 마음 반응, 눈동자 반응이 나오면 나머지 기법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안 돼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전문 심리학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속일 수도 없고 정말 제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전문 교육을 받고 가야 돼요. 이제 마음은 요동이 안 치더라고요. 교육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담에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감성 부분.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험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죠. 열심히 85%에 90%는 다 이렇게. 아 정말요? 어쨌든 근데 비용이 좀 비싸니까 솔직히 어쨌든 합격률은 또 비싼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요. 본인들이 열심히 해요. 굉장히 수업도 잘 빠지지 않고 과제도 또 많아요. 수업만 들어도 과제가 또 있는데 그 과제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실습이 과제예요. 다방면의 상담을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일단 2급 취득하고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승급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급은 대학원 출신 석사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학원 안 나오신 분도 못한다는 이런 자괴감이 들까봐 2급을 취득하신 분은 대학원 나오지 않으셔도요. 자동으로 1급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고 또 취득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보통 1급을 도전하시는 분들, 2급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약간 전문성을 가져간다지만 1급에 도전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대다수의 직장 경력도 많으시지만 직장 내에서 활동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 인사 파트나 고충 처리 파트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좀 개발을 해서 직업을 은퇴하더라도 자기가 제2의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것을 살려서 자기만의 그 분야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1급에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특히 그 대기업의 임원급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직 지금 대학 교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특히 여성으로서는 그 여러 가지 고학력 여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전문직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 아마 매력 있는 하나의 직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 산업 카운슬러 자격증 제도 어떻게 발전해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앞으로는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또 문의가 많이 오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 2등급으로 나눠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3등급으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약간 등급을 더 여러 가지 나누면서 여기에 대한 그 시험의 체계도 더욱더 체계적으로 역시 수요가 많음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무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뭐 원장님하고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가 관심 갖는 개선 방향은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전공하지 않고 또 기업의 그 근무 경험도 없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그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경력이든지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에 또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100% 저희가 그 경력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 교육을 통해서 그걸 나중에 우리 보완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선해서 공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그런 데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적절한 그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공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일단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일단 등급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이제 전업주부를 하셨던 중장년 여성분들이 가기 위해서는 이 조직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면 솔직히 그냥 일반 상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제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고 아까 말처럼 이 관련된 이제 2년째 또 4년째 졸업생들만 또 가능하다라고 아까 자기 조건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완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상급까지 예를 들어서 좀 만들면 좀 더 너무 또 직무에 대한 중복성 때문에 어려움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제 보지만 뭐 교로 분석이라든지 게스탈트라든지 현실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산업에서 적용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자격제도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훨씬 더 훌륭한 자격제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현장에서요. 아까 자격증은 이제 뭐 남성 60, 여성 42 정도가 도전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남녀의 비율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일하는 비율은 우리가 60대 40으로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거의 60대 40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률과 비슷하군요. 비슷한 부분이요. 네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산업 카운슬러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취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좋아서 취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후에 진로 영역 좀 어떻게 구성이 좀 됩니까, 원장님? 진로 영역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체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만약에 100명 이상이 상담이 필요하다면은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서가 인사 노무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문화 부서라든지 복리 후생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취업을 하지 않고 만약에 기업에서 상담이 필요했을 때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제도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어떤 정해진 시간에 가서 상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서 그 기업이 상담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서로 상호 조정해가지고 상담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야,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취업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기업체 취업을 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동하기 원하나요? 제일 원하는 것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그래요? 기업으로 계약직. 취업을 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활동도 하면서도 그 분야를 월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정한 계약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협회 소속으로 나가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년간 계약을 합니다. 프리랜서랑은 좀 다른 거군요. 프리랜서가 좀 틀립니다. 그럼 정규직하고도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좀 고용 안정성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거의 그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고려한 것 같아요. 비용을 고려하고 아직까지는 상담이 기업이 원하는 만큼 상담은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개인들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고민을 직장 내 사람에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상담을 많이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가는 사람에게만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서 그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히려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도 보장을 받으면서 조금 더 자신의 영역도 넓히고 이런 쪽으로 더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체도 있고 뭐 다른 기관들도 있고 연구기관들도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취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제 카운슬러, 산업 카운슬러를 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원하나요, 원장님?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성 있는 카운슬러는 역시 1급을 원하고 있어요. 2급보다는요? 2급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반적인 업무 상담은 가능하지만은 전문 상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원하는 것이 1급입니다. 1급 자격을 원하는 것이죠. 2급은 취업이 잘 안 되나요? 2급은 취업이 조금 되는 것보다는 어느 그 사업 모집할 때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 이 자격증을 내면은 굉장히 혜택상에 가는 것이죠. 인사 쪽이나 인사 쪽이나. 그래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2급 정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급 정도까지는 취득을 해야 된다. 1급이 취득하면은 거의 직장을 구하기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좀 이제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말씀하신 이유가 아까 1급이 한 330명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정말 그 숫자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족한 숫자네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2급하고 1급까지 해서 전문적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력서를 쓸 때는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면 좋을까요? 이력서를 쓸 때는 산업 카운슬러 이렇게 쏘면은 기업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든 생산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전부 다 자동화로 가능하거든요. 그래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그 분야거든요. 그래 사람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중에 특히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적응시켜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산업 카운슬러라는 딱 어떤 이력서에 기록을 하면은 기업에서 가점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사례를 놓고 보니까요. 가점을 줍니다. 그럼 어쨌든 가장 핵심이 이력서에 무조건 산업 카운슬러입니다 하는 것을 강력히 이제 강조해라 라는. 그리고 이제 뭐 이전 경력에서 직장생활 경험이나 특히 뭐 인사나 노무 쪽으로 경력이 있거나 뭐 상담 경력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런 점도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상담 경험이 없거나 혹은 우리 이제 또 중장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기간이 긴 여성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산업 카운슬러도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원장님? 네. 지금 현재 그 보수교육이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 33개 상담소가 있어요. 그 상담 현장에 가서 직접 상담하는 것을 본다든지 체험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 내담자를 많이 저희 협회에서 주선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경력을 쌓는다든지 체험을 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실습을 나갔을 때 취업 전에 반드시 꼭 배워둬야 할 기본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배워놓으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산업 카운슬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한번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함에 있어서 일반 그 개인 상담과 기업 상담은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저희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소집을 해서 협회에서 교육을 조금 하고 특히나 사람의 그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자기의 내면 세계를 오픈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니까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받는다고 바로 상담 현장에 내보내기는 좀 저희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전문 자격 과정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지도사라든가 네. 게슈탈트 상담사라든가 또 NLP 상담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실습 위주의 그 교육을 강화한 다음에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네. 또 일반 직업이랑 달라서 인턴 같은 걸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심리 상담은 바로 상담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하되 일단 전문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자질을 높여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자 난관이죠.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상담은 첫째 내가 얼마만큼의 나의 지식을 예. 또는 그와 같은 경험이나 지혜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특히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잘 들어주는 거.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 우선 갖춰져야 되지 않는가. 예. 예.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심리학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 최소한도 기초적인 심리학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식이 돼야 된다. 예.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 일단 산업카운슬러 취득하면 이 서울과 이 지방의 취업에 관련해서 뭐 차이점이라든지 가능성이 좀 다른가요? 예. 이제 이 자격은 예. 지방이나 서울이나 다 예. 동일하죠. 그런데 요즘 분권화 시대가 돼가지고 네. 지방에도 이제 많은 그 공기관들이 내려가 있고 네. 지방에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전부 다 어디에서나 지원해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어느 사실 지역에서나. 회사는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큰 차이는 없다. 차이는 라고 봐야 별로 되겠네요.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취업을 하고 나서 흔히 겪는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취업을 하고 나서 경험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네. 자기가 조금 부족했다. 좀 더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추가적인 아마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막상 상담을 해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은 상대방의 인생을 논하는 문제가 돼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연결된 질문인데, 이 산업 카운슬러 이제 역할에서 말 그대로 정말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어떤 분야의 지식들을 좀 더 보충을 하고 배워나가면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네,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본다고 그게 해결이 좀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훈련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연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의미 있는 드라마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등장인물 속에 나타나는 그 심리 상태 또 내면의 상태 이런 것들을 그 대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라고. 네.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또 실제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유치원 가면 역할놀이 같은 거, 네. 롤플레이 네. 같은 네. 거 네. 이런 것들은 흔히들 할 수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경력이 없는 분들도 아이들 양육 과정에서 보면 학교라든가 유치원 같은 프로그램들을 그냥 눈여겨보시고요. 그냥 보시지 마시고 보면서 특히나 그 인간 경영이라든가 인간관계 요즘에 행복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좋은 것이 뭐냐면 책을 보더라도 혼자 연습할 수 있게끔 네.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 보시면서 드라마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네. 틈틈이서 어떤 학회나 학술 연구회 같은데 세미나 네. 같은데 무료 세미나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주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는 건 참 잘할 수 있는 네. 아, 근데 친지 씨가 좀 그런 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심리 상황이라든지 역할극. 네, 네. 제가 화내도 돼요? 가능하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자 싶어하는 배역은 하면 안 되고 그러네요. 좀 약간 다른 것들을 함으로써 뭐 로맨스 주인공 이런 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요, 원장님, 산업 카운슬러도 혹시 창업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창업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을 따게 되면요. 네. 개인 심리 상담소 또는 산업 카운슬링 센터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을 각자 붙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어떻든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협동조합도. 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 상담 분야는 전부 다 면세더라고요. 면세 직종입니다.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거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창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까지도 가능한 분야군요. 근데 자격이 있어야 창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오래 가시는 산업 카운슬러 분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장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카운슬링 하시면서 상담하시면서 또 배우고 계속 세미나 참석하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상담은 패션과도 똑같습니다. 자꾸 변화되고 또 사람의 그 마음 상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결국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거.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그 오래 장기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외국을 보더라도 젊은 사람보다도 중장년 이상의 사람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 그다음에 지혜, 인생의 지혜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가치 있는 아마 전문직은 역시 산업 카운슬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석재 소장님 그리고 김양순 원장님과 함께 산업 카운슬러 자격증과 취업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산업 카운슬러 직업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살펴보니까요. 대기업에서 이 카운슬링, 산업 카운슬링하고 중소기업에서 산업 카운슬링 굉장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조직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담소를 갖고 있거나 고충사 처리를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상당히 위축된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이번 정부에 와서 중소기업 벤처부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양성기관을 정식으로 도와주면서 또 위탁이라든가 이렇게 경험이 있는 기관 뭐 이런 공신력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자질과 또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겠냐. 좀 더 대중적인 또 많이 알려진 자격증으로 또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의 하나로 아마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떠신가요? 캐치프레이즈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사람과 일터를 연결해주는 사람은 역시 산업 카운슬러다.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도 역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역시 산업 카운슬러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기업들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들로 조직을 채운다. 그러면 매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상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매력 있지 않는가? 역시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산업 카운슬러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전개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국을 보더라도 미국 같은 데서는 90% 이상이 도입돼 있습니다. 일본은 한 30% 정도가 도입돼 있어요. 한국은 약 한 10% 미만, 5% 정도가 지금 현재 대기업이나 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앞으로는 더욱더 이 분야가 매력 있는 전문직으로 활동이 기대가 되고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 카운슬러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녀들을 위해서 우리 두 분이 응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원장님부터 먼저. 자, 미래의 전문 자격은 산업 카운슬러입니다. 산업 카운슬러는 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헌할 수가 있는 정말 좋은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미래를 위해서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즘에 아마 경제가 좀 어려워서요. 정년이 원하지 않게 빨리 다가와서 100세 시대에 참 나머지 삶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 은퇴 없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영원한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산업 카운슬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 편하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현역 산업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는 50대 여성 직업인과 함께 직업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